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대한고혈압 학회 가이드라인부터 여러 연구 논문, 또 건강 정보까지 다양하게 살펴보면서요. 이 혈압이라는 숫자가 우리 건강에 대해 알려주는 진짜 의미, 그걸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요. 실제 진료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 하나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75세 김 어르신인데요. 요양원에 계시고 최근에 치매 진단도 받으셨어요. 고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는데 이상하게 요즘 혈압을 재면 생각보다 낮게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 110에 70 이렇게요. 아, 네네. 근데 또 어떨 때는 갑자기 혈압이 막 180까지 확 치솟기도 하고요.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병하시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이게 혈압이 낮은 게 더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변하는 게 더 위험한 걸까요? 아, 바로 그 점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고혈압 관리가 그냥 높으니까 낮춘다. 이 공식 하나로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특히 방금 말씀하신 김 어르신처럼 연세가 많으시거나 뭐 다른 질환을 같이 가지고 계시거나 또 몸 상태가 좀 약해지신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여러분이 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이 복잡해 보이는 고혈압 정보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중요한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말 기본부터 한번 짚어보죠. 고혈압,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그 혈압 추치 기준이 있잖아요. 네, 혈압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혈액이 혈관 벽에 가하는 압력을 말합니다. 심장이 이렇게 꽉 짜서 피를 내보낼 때 압력이 수축기 혈압, 위의 숫자죠. 그리고 심장이 쫙 펴지면서 다음 수축을 준비할 때 혈관에 남아있는 압력이 이완기 혈압, 아래 숫자고요. 아, 네네. 가이드라인을 보면 보통 수축기 120mmHg 미만, 그리고 이완기 80mmHg 미만, 둘 다 만족할 때를 정상혈압이라고 하고요. 네. 수축기가 140 이상이거나 또는 이완기가 90 이상이면 이제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그 사이 값은 고혈압 전 단계, 뭐 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보는 거죠. 이 압력이 계속 높으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냥 혈관에만 좀 부담이 가는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혈관만의 문제가 아니죠. 높은 압력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혈관 자체도 물론 딱딱해지고 손상되지만 이게 결국 우리 몸의 핵심 장기들, 그러니까 뇌, 심장, 콩팥 같은 곳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아,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고혈압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아주 심각한 심뇌혈관 질환, 또 심부전, 동맥경화 같은 병들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예요. 그렇군요.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거의 1명 가까이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실수록 더 흔해져서 60세 이상에서는 절반 가까이, 70세 이상이 되면 약 70% 정도가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흔한 질환이죠.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근데 자료 중에 보니까 고혈압이랑 인지기능 저하, 이게 관련이 있다는 연구 초록도 있었어요. 그럼 이게 뇌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혈관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고혈압은 뇌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뇌세포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보내주신 그 연구 초록에서도 고혈압이 있는 그룹에서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그 MMSK라는 표준검사 점수가 의미 있게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혈압 관리는 결국 전신 건강, 특히 이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뭐 나이나 가족력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혈관 탄력이 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생기면서 혈압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또 가족력, 이것도 무시 못하죠. 부모님 두 분 다 고혈압이시면 자녀에게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꽤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요인들 말고 우리가 충분히 관리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정말 많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그 조절 가능한 요인들, 그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비만입니다.
살이 찌면 우리 몸에 도는 혈액량도 늘어나고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니까 혈압이 오르기 쉽거든요. 자료 보니까 정상 체중인 분보다 고혈압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도 하고요. 와, 3배나요? 네. 그리고 운동 부족도 당연히 혈액순환이나 혈관 건강에 좋지 않겠죠. 흡연은 또 어떻고요? 담배 피우면 니코틴 때문에 혈관이 바로 수축하고 아드레날린 같은 게 나와서 혈압이 즉각적으로 올라요.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혈관 벽 자체를 망가뜨리고요. 흡연은 정말 백해무익하네요. 그렇죠. 식습관에서는 과도한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 섭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짜게 먹으면 몸 안에 수분이 많아져서 혈액량이 늘고 또 혈관을 수축시킬 수도 있거든요. 아, 반대로 칼륨 섭취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돼요. 칼륨이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좀 도와주는데 이게 부족하면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과도한 음주 역시 혈압을 높이는 요인이고 스트레스도 빼놓을 수 없죠.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올라가니까요. 심지어 잠을 잘 못 자는 것, 그러니까 수면 부족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흥미로웠어요. 하루에 5시간도 못 자면 고혈압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있네요. 자, 그럼 위험 요인을 알았으니 진단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혈압 측정, 물론 병원에서도 하지만 집에서 꾸준히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자료들이 많았어요. 가정 혈압 측정,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잴 수 있을까요? 네, 가정 혈압 측정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병원에만 오면 긴장해서 혈압이 높게 나오는 분들. 이걸 백일고혈압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감별할 수 있고요. 아, 네네. 반대로 병원에서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집에서는 혈압이 높은 분들. 이건 가면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런 숨어있는 고혈압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병원에서 가끔 재는 것보다 집에서 꾸준히 재면 내 혈압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치료 효과가 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아주 유용하죠. 그렇군요. 일종의 추적 관찰이네요. 그렇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일관성과 올바른 방법이 중요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는 건 우선 검증된 그리고 팔뚝에 감는 컵회용 전자혈압계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네, 손목형보다는 위팔형이요? 네, 일반적으로 위팔형이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측정하기 전에는 적어도 5분 정도는 좀 편안하게 쉬어야 하고요. 30분 안에는 커피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건 피해야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자세도 중요한데요.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앉아서 팔은 심장 높이에 맞춰서 테이블 같은 데 올려놓고 재야 합니다. 다리 꼬는 것도 안 좋고요. 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 식사나 약 먹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 2번 정도 측정하는 걸 관장하고요. 잴 때는 1, 2분 간격을 두고 2번 정도 재서 그 평균값을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엔 스마트폰 앱이랑 연동되는 혈압계도 많아서 기록 관리가 훨씬 편해졌죠. 그렇군요.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겠네요. 자, 이제 그럼 관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 가이드, 심지어 약 없이 혈압 낮추는 15가지 팁 이런 기사까지 보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정말 강조하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네, 생활 습관 개선은 고혈압 관리의 정말 시작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강력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든 안 드시든 이건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네. 첫째는 단연코 식단 조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나트륨, 즉 소금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평균 소금 섭취량이 하루 목표치인 6g 이하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하니까 정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와, 2배 나요? 네, 그러니까 국이나 찌개 국물 좀 덜 먹고 김치나 젓갈 같은 짠 음식, 또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게 좋고요. 요리할 때 소금이나 간장 사용을 줄이고 대신 식초나 후추, 마늘, 양파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은 줄이고 그럼 반대로 뭘 더 챙겨 먹어야 할까요? 자료 보니까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섭취를 늘리라는 내용이 많던데요. 아, 맞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아까 말씀드린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걸 도와줘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아,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는군요. 네, 고구마나 시금치, 토마토, 바나나 같은 식품에 칼륨이 많죠. 다만 콩팥 기능,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의사랑 꼭 상의하셔야 하고요. 네, 그건 주의해야겠네요. 그리고 칼슘, 주로 저지방 우유나 유제품, 그리고 마그네슘, 통곡물, 견과류, 콩류 같은 거 역시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베리류나 다크 초콜릿 같은 것도 언급했지만 이런 건 또 칼로리나 당분 함량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주의해야겠죠. 적당량 섭취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뭘까요? 두 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아까 위험 요인에서도 나왔듯이 비만은 그 자체로 고혈압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엄청나게 빼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체중의 한 5% 정도만 감량해도 혈압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5%만 빼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한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규칙적인 운동이겠죠.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운동이 또 어느 정도로 권장되나요? 네, 맞습니다. 운동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특히 유산소 운동을 우선적으로 권장합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거요. 네. 강도는 약간 숨이 차지만 옆 사람이랑 간단한 대화는 가능한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일주일에 5번 이상,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주 2,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면 더 효과적이에요. 아, 근력 운동도요? 네, 근력 운동이 근육량 유지에도 중요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너무 무거운 역기를 든다거나 하는 고강도 근력 운동은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작 전후로 준비 운동이랑 마무리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정말 즉각적으로 혈압을 올리고 장기적으로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끊으셔야 하고요. 과음 역시 혈압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충분한 수면도 혈압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음식, 설탕이나 정제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네요. 네, 정말 생활 속에서 신경 쓸 게 많네요. 그런데 이렇게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혈압 조절이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건데 약 종류가 꽤 다양하던데요.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혈압 약은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 계열로 나뉩니다. 예를 들면 몸 안의 수분과 염분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약, 이걸 이뇨제라고 하고요. 네. 심장이 너무 과하게 뛰지 않도록 부담을 좀 줄여주는 약, 베타 차단제 같은 게 있고요. 또 혈관을 직접 이완시켜서 길을 넓혀주는 약, 칼슘 채널 차단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몸 안의 호르몬 작용을 좀 억제하는 약, AC 억제제나 ARB 같은 계열도 있고요. 아,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렇죠. 어떤 약이 가장 좋을지는 환자분의 나이나 다른 병은 없는지, 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가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C 억제제는 마른 기침 부작용이 좀 있는 편이고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복약 순응도 문제입니다. 약을 처방받는다고 해도 이걸 꾸준히 잘 챙겨 먹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단순히 잊어버려서 귀찮아서 이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복약 순응도, 그러니까 처방대로 약을 잘 챙겨 드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순히 환자 개인의 의지 부족 문제로만 볼 수는 없어요. 보내주신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서도 세계보건기구 WHO 모델을 인용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죠. 네, 어떤 요인들이 있었죠? 연구 결과를 보면요. 환자 개인의 특성, 예를 들어 나이가 많으시거나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실천하시는 분들, 또 내가 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분들이 약을 더 잘 챙겨 드시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약물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당연히 중요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런 개인적인 요인들 외에 보건의료 체계 요인,
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결과였어요. 보건의료체계 요인이요?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연구 결과를 보면 의사와의 관계가 좋고 평소에 궁금한 걸 잘 물어보고 소통이 원활할수록 복약 수능도가 높았고요.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약을 더 잘 챙겨 드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도 잘 통하고 뭔가 꾸준히 관리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실제로 약을 잘 먹게 만든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연구진은 이게 단순히 정보 전달 효과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즉, 신뢰하는 의료진과의 꾸준한 상호작용, 그리고 어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환자 스스로 내가 내 혈압을 잘 관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건강신념, health belief 또는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같은 것을 강화시켜준다는 거죠. 아, 이 믿음, 이 자신감이 결국 꾸준한 약 복용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해석입니다. 와,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네요. 결국은 믿음과 지지,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자, 그럼 다시 맨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김어르신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어르신들, 특히 좀 몸이 약하시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혈압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랑은 좀 달라야 할 것 같아요. 관련 연구나 자료에서는 어떤 점을 강조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죠.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를 인용한 그 헬스 경향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요양병원 같은 곳에 계신 좀 허약하시고 인지 기능이 저하된 노인분들은요, 평균 혈압 자체는 오히려 좀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대신 혈압의 변동성, 그러니까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폭은 더 큰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 변동성이 크다는 거군요. 네. 근데 이 혈압 변동성 자체가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영상자료에서도 노인 환자의 목표 혈압은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높게 잡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고혈압을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고요. 네. 중요한 것은 혈압약을 드시고 나서 혈압이 목표치보다 좀 낮게 조절되더라도 어지럽거나 기운이 빠지는 그런 저혈압 증상이 없다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인분들은 특히 다른 병이 생기거나 식사를 잘 못해서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드시는 약 종류가 늘어나는 등 건강 상태 변화가 잦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혈압약 용량을 좀 줄이거나 조절하는 등 개인 맞춤형의 아주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네,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정말 그분 한 분 한 분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료 중에 한의학 가이드라인도 있었어요. 한의학에서는 고혈압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고혈압을 단순히 혈압 수치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몸 전체의 어떤 불균형 상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도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회복하고 우리 몸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려는 힘,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죠, 이걸 높이는데 좀 더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아, 관점이 좀 다르군요. 네. 이를 위해서 침이나 뜸 치료, 또 환자 개개인의 체질이나 증상에 맞춰서 처방하는 한약, 그리고 기공이나 태극권 같은 좀 부드러운 운동요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서양의학적 치료에 침이나 뜸 치료를 병행했을 때 혈압 조절에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아주 초기 고혈압이나 특정 상황에서는 한의학적 치료가 단독으로 또는 보완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주로 이제 기존 치료를 보완하거나 예를 들어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오르는 분들 혹은 노인 환자분들처럼 특정 환자군 관리 아니면 약물 부작용 관리 등에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접근법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고혈압이 뭔지, 왜 중요한지, 특히 뇌 건강과의 연관성까지 짚어봤고요. 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은 뭔지,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또 약물 치료와 그 약을 꾸준히 먹는 것, 즉 복약 수능도의 복잡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어르신 사례처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까지요. 정말 포괄적으로 다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꼭 전달하고 싶은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첫째, 고혈압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지 기능을 포함한 우리 전신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둘째, 생활 습관 개선. 그러니까 짜지 않게 먹고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적정 체중 유지하고 담배 끊고 술 줄이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이게 약물 치료를 하던 안 하던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강력한 관리법이라는 거고요. 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셋째, 만약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처방대로 꾸준히 복용하는 것, 수능도 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과의 좋은 소통과 지지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네. 넷째, 혈압 관리는 결국 개인 맞춤형이어야 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시거나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이 과정에서 가정 혈압을 꾸준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결국 청취자 여러분께서 자신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상태를 정확히 알고 또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료진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관리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 복약수능도 연구에서 보건의료 체계 요인,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의료진의 지지가 나는 내 병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환자의 신념을 강화시킨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잖아요. 네, 그랬죠. 어쩌면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의 성패는 바로 이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키우고 또 유지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믿음을 더 단단하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주변의 도움이나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스스로의 믿음과 또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정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